무조건 하면 좋은 자원봉사? NO! 생각하고 고민하는 자원봉사? 예! 안녕하세요. 하얀병로입니다. 지난 시간에 존경의 어머님이 돌아가신 이야기까지 했었죠? 네,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저희 부부는 소문을 갔습니다. 근데 장례식장에 존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집에 있더라고요. 조문을 하고 집에 가서 존경한테 물어봤죠. 왜 그 형이 그렇게 좋아하는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장에 있지 않고 왜 집에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약간 표정이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리고는 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존경의 형이 창피해 한다고요. 그 당시 존경의 형은 육군 대령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군대에 갔다 오신 분은 알겠지만 대령이란 계급이 엄청난 높은 계급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이후로도 승승장구해서 별 3개 등장까지 달고 퇴역을 했습니다. 군대에서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지인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장애인인 동생이 있는 것을 좀 창피하게 여겼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장례식장 내내 집에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발인날에만 장례식장에 존경이 갈 수 있었습니다. 발인날에도 어머니를 선산에 묻기 위해서 출발했지만 존경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형만 쓸쓸히 마지막 조문을 하고 집으로 혼자 전정일차를 타고 집으로 가더군요. 그래서 저는 선산에 따라가지 않고 존경과 같이 있기 위해서 존경의 희체를 천천히 차를 보면서 뒤따라 갔습니다. 차 안에서 존경의 희체를 보면서 굉장히 쓸쓸하더라고요. 그동안 존경이 어머니에 대한 애절인 마음이 간절했던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쭉 가다가 갑자기 휠체어가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슨 일 있나 하고 차를 멈춰서 존경한테 갔는데 혼자서 오열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나 쓸쓸하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와 존경만 집에 와서 형을 위로해주면서 어머님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렇게 아버님과 존경이 둘이서 그 집에 계속 살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한 번은 형이 엄마가 너무 보고 싶다고 산수에 한번 데려가주면 안 되겠냐고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존경의 마음이 얼마나 애절할까 생각이 들어서 아버님한테 알리지 않고 존기 형과 어머니 상소에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건장한 친구들 3-4명이 데리고 존기 형과 같이 어머니 산소에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산소가 보통 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쪽으로 가도 있는지 없는지 존기 형이 확실히 잘 모르더라고요. 형이 휠체어를 4명이서 들고 산악을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때로는 없기도 하고 그렇게 험하고 높은 곳에 어머니 산소가 있더라고요. 다행히 한 번에 잘 찾아서 존기 형은 어머니께 모셔다 드릴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산소에 등을기에 대해 앉아서 존기 형은 많은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좀 쓸쓸했지만 그래도 존기 형이 어머니 산소를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죽게 되면은 어머니 곁에 뿌려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형도 언젠가는 자기도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어머니 산소를 갔다고 또 아버님과 일상적인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존기 형이 전신마비라 살은 좀 찐 것 같지만 점점 약해져가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한 번은 복수에 물이 차고 뇌졸중으로 쓰러졌다고 생활보조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내일 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저희는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놀랐지만 마지막이라도 존기 형의 모습을 보고 싶어서 또 여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수술이 잘 끝나서 형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의식을 되찾을 때는 저희를 잘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이긴 했지만 그래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렇게 다시 살아나자 몇 달 뒤에는 평상시와 같이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저희 같이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참 어려운 고비를 넘겼던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모내기 때 되면은 아버님의 모내기를 하는 것을 도와드리러 자주 갔었는데
아버님이 농사 짓는 논에는 형네 집과 한 3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과 저는 아버님의 경운기를 타고 그 논에 갔고, 동기 형도 휠체어를 타고 논에 따라와서 같이 저희 일하는 것을 보곤 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다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올 때 또 저는 아버님의 경운기를 타고 집으로 왔죠. 농기구를 정리하고 집에서 형을 기다리고 있는데 형이 한 10분, 20분 돼도 안 오는 것입니다. 혹시 불안한 마음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휠체어를 타고 오더라도 이렇게까지 늦게 오지는 않을 텐데, 그래서 저는 빨리 제 차를 타고 다시 논을 향해 갔죠. 근데 저 멀리서 논바닥 아래 휠체어가 처박혀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내가 한참 뒤에 왔기 때문에 형이 혹시라도 어떻게 됐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정말 놀랐습니다. 빨리 차를 세우고 형을 향해 달려갔죠. 형이 논두렁에 처박힌 곳은 논두렁에서 논까지 한 2, 3m 높은 지대였습니다. 얼른 뛰어가서 휠체어를 확인해 보니 형이 휠체어에 안전벨트에 묶인 채 얼굴이 한쪽이 이렇게 파묻혀 있더라고요. 다행히 이카코는 나와 있어서 형이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얼른 안전벨트를 풀고 형을 일으켜 논 밖으로 형을 끌어올렸습니다. 근데 발은 푹푹 빠지고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형을 구조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숨만 쉴 수 있게끔 몸을 일으키고 꺽죽꺽죽 뛰면서 지나가는 트럭을 겨우 세울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마을 주민이었고 동기 형도 아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웃주민과 겨우 형을 논바닥에서 끌어올려서 집으로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종기 형은 제가 갈 때까지 1, 20분 동안 마치 영화처럼 진흙에 온몸이 빠져서 귀에도 콧구멍에도 완전히 잠겨 있는 그 상태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노뚜렁에 빠질 때 휘체가 혹시라도 앞으로 빠져서 얼굴이 파묻혔거나 노뚜렁이 더 들어가게 되면은 형은 못 움직이기 때문에 정말 죽었을지도 모르는 큰 사고였습니다. 다행히도 입으로는 숨을 쉴 수 있어서 버티면서 구조되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하니 그 1, 20분 동안 종기 형이 얼마나 공포스러웠고 무서웠을까 오금이 저렸습니다. 나중에 형한테 물어보니 힙체어가 갑자기 논두렁을 향해서 달려갔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형을 집에 데리고 와서 목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귀에 아무리 면봉을 넣어도 진흙은 계속 나오고 정말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버님은 그 모습을 보고 동경의 희체를 씻으면서 잔소리를 하시는데, 한편으로는 아버님도 그 목소리에서 속상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렇게 존경이 자꾸 큰일을 겪자 오히려 말이 없어지는 형의 모습이 더 애잔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에 갈 때 한마디 하더군요. 경루 씨가 나를 또 살렸네. 집에 돌아오면서 그 말이 자꾸 생각나면서 또 종기 형이 내가 형을 찾아낼 때까지 혼자서 생명의 사투를 벌였을 거라는 생각을 드니 정말 마음이 울컥해지더라고요. 단순히 시골 촌구석에서 휘체어 타고 논바닥에 한번 갔다 오는 일조차도 형한테는 위험한 일이 되어버리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형은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삶을 영위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동기 형이 중증 장애인이라 일주일에 720시간, 24시간 활동 보조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기 형을 계속 보살펴줬다는 남자 활동 보조인이 있었습니다. 전에 뇌졸중에 쓰러졌을 때도 저한테 전화했던 그 활동 보조인이었고, 그분은 여주 시내에서 자그마한 회사를 운영하면서 동기 형의 활동 보조를 겸해서 일을 했습니다. 사회복지사이기도 했고요. 저는 곁에서 형을 지켜주지도 않았고 용기 형의 가족들도 찾아오지도 않고 지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을 가장 은인으로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갈 때 다른 활동 보조인도 있었지만 그분은 밤에 찾아와서 형이 잘 있는지 밤에 확인하러 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기 형한테 가장 생명 같은 분이 그분이라고 계속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분이 있어서 조금은 형을 잊고 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종기 형한테
평소에와 다른 문자가 계속 오는 것입니다. 자기와 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을 구해줄 수 없냐? 불이웃돕기 성금을 해서 좀 돈 좀 모아줄 수 없냐? 이런 생뚱맞는 부탁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서 굉장히 난감해했고 조용히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형의 그 어떤 애절함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 때문에 요번 주 토요일에는 뭐 맛있는 거 사들고 형 몰래 찾아가서 갑자기 서프라이즈 하면서 놀려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찾아가겠다고 마음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출근하는 길에 와이프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야, 지금 여주에 40대 하모씨 장애인이 화재로 죽었대. 그런 뉴스가 나왔어. 혹시 종기 오빠 아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역도, 성씨도, 나이대도 종기 형과 너무 똑같아서 바로 차를 멈추고 인터넷 검색을 해봤습니다. 누가 봐도 종기 형을 얘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생활보조인한테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하자마자 그분이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종기 형님을 알았습니다. 저는 다시 집으로 가서 와이프를 데리고 바로 종기 형네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종기 형네 집에 가니까 집이 완전히 다 타버렸더라고요. 형이 항상 누워있었던 침대는 뼈만 앙상하게 남고 거실은 타다 남은 시체만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주 시내에 있는 종경 장례식장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갔더니 종경의 형이 상주로 있더라고요. 하객은 아무도 없었고 저희 부부밖에 없었습니다. 종경의 양복 입은 영정사진을 보자 오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이 언젠가는 죽을 줄 알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비참하게 화재로 죽을지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나와서 생활보호조인한테 전화해서 따로 만났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자기가 잠시 여주 시내 사회복지사 모임이 있어서 갔다 온 사이에 불이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임 중간에 종경한테 전화가 왔었답니다. 지금 선풍기에서 뽕소리 난 것 같았는데 이상한 전기 타는 냄새가 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랍니다. 그래도 별일 아닌 것처럼 한 5분 있다가 그러면 다시 한번 전화해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끊었답니다. 정말 5분 있다 다시 형한테 지금 불이 난 것 같았으니까 빨리 오라고 그렇게 전화를 했답니다. 그리고 종기 형은 그 활동 보조인뿐만 아니라 119에도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긴급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종기 형네 집은 시골에 있었기 때문에 소방차가 제때 오지 못해서 형이 그렇게 정신이 또렷할 때 불이 났음을 인지하고 활동보조인한테 전화를 하고 119한테 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은 한 발자국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연기를 들어마시고 불에 형이 평생 누워있던 그 자리에서 그대로 다 죽어야만 했었습니다. 그 다음날 집에 찾아가자 포크레인이 집을 부수고 있더라고요. 아직 3일장도 안 치르고 있는데 집이 부서지고 있더라고요. 아마 종경네 가족들이 빨리 그 흔적을 지우고 싶었나 봅니다. 저는 포크레인 기사 아저씨한테 잠시만 멈춰달라고 그러고 형이 누워있었던 침대에서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형이 그렇게 마지막에 끔찍하게 갈 줄 알았으면은 형이 나한테 도움을 청할 때 더 적극적으로 찾아뵙고 인사를 했을 텐데 찾아가기 이틀 전날 그렇게 화재로 죽을 줄 정말 몰랐습니다. 그리고 형의 발인식 날 교회 목사님과 가족들끼리 화장장에 가기 전에 기도를 하더라고요. 평생 고통만 받으면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천국에 가서 하나님 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오히려 잘된 일인지도 모르겠다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기도를 들 때 악마의 기도처럼 들렸습니다. 종기 형은 살고 싶었습니다. 종기 형은 얼마나 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하려고 어떨 땐 비건한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면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승에서 고통만 받다가 차라리 죽는 게 다행인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가족과 목사님들은 종기 형을 떠나보내더라고요. 사실 현실에서 형을 지옥처럼 만든 거는 바로 자기네들이면서 형이 죽자 큰 부담이 떨궈진 것처럼 아무도 슬퍼하는 사람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청주의 하늘나라라는 화장터에 갔습니다. 화장이 끝나자 종경네 가족은 얼른 종교라고 가더군요. 종기 형의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나중에 종기 형이 죽게 된 배경을 좀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종기 형은 원래 중증 장애인이라 일주일 720시간, 하루 24시간 활동 보조인이 붙어 있어야만 하는 분이었습니다. 전혀 형은 움직일 수도 없고 밥도 혼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활동 보조인은 곧 형의 손발이자 생명과도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종기 형의 활동 보조인은 매너리즘에 빠져서 뻑하면 자기 볼일 보러 가고 종기 형과 같이 자지도 않았습니다. 형이 죽던 그날도 자기 근무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볼일 보다가 전화까지 왔음에도 바로 뛰어오지도 않고 설마 하는 생각에 종기 형이 한순간에 그렇게 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생활보조인이 경찰의 조사를 받자 더 불편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매월 형이 장애인 수당하고 또 제가 붙이는 돈도 있었고 그래서 최소한 6, 70에서 80만 원은 매월 수입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형이 자꾸 죽기 전에 부리토끼 성공을 할 수 없냐 이런 부탁을 하길래 이렇게 돈이 궁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통장을 열어봤더니 단돈 50만 원밖에 안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통장을 그 활동보조인이 자기 마음대로 유용해서 쓰고 그걸 했다고 가족들이 저한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활동보조인이 자기네들도 은인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아주 나쁜 사기꾼이었다고 그러면서 그 활동보조인을 욕하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저도 의외였습니다. 많이 믿었고요. 그분을. 그렇지만 그렇게 전화하는 가족들도 절대 그 활동보조인보다 존경한테 잘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둘 다 보기 싫었습니다. 최소한 형의 통장에 1, 2천만 원은 남아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단돈 50만 원밖에 안 남아있다니 종기형을 이용만 했던 것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특히 아버님 돌아가실 때 그 활동보조인과 종기형과 셋이서 있을 때가 있었는데 아버님의 일부 재산 논을 팔아서 종기형한테 물려준 재산이 없고 큰형이 다 그거를 가져간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독 그 활동보조인이 왜 1억도 못 챙겼냐고 하면서 종기형한테 굉장히 화를 내더라고요. 그 1억만 있어도 종기형이 최소한 10년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데 왜 재산을 못 물려받냐고 오히려 종기형한테 타박을 하더라고요. 그 당시는 왜 이렇게 오버하나 싶었는데 그 일 있고 나서는 활동보조인도 종기형의 돈을 자기 마음대로 유용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그 주변 사람으로 인해서 정말 끔찍한 죽음을 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저 역시 어쩌면 종기형한테 눈치만 보게 했던 사람은 아니었는지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형이 죽은 지 지금 벌써 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형만 생각하면은 응어리가 남습니다. 미안하고 그렇게밖에 살 수 없던 종기 형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